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30년 대결. 여러분, 혹시 고부 갈등이란 말 자주 쓰시나요?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말하지만 조선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갈등은 바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왕권을 강화해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개방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칼끝은 서로를 향했고, 그 사이에서 조선은 서서히 침몰해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자 비극의 서막.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명성황후 민씨, 그들의 숨막히는 30년의 권력 투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갓집계에서 호랑이로 변신한 흥선대원군의 등장 시대인 1860년대로 돌려봅시다. 당시 조선은 안동 김씨 세상이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였고 권력은 외척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60년간 안동 김씨는 조선을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왕족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철저하게 자신을 숨긴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왕족 이하응입니다. 그는 시장통에서 건달들과 어울리고 세도가 집을 돌며 구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상갓집 개라고 비웃었습니다. 양반가의 잔치에 초대받지도 않고 나타나서는 술을 퍼마시고 기생집에 드나들며 돈을 빌리고 심지어 거지 행색으로 길바닥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왕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시퍼런 칼이 들어있었거든요. 두고 봐라. 내 아들이 왕이 되는 순간 너희들의 목을 칠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옵니다.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이하응은 조대비 신정왕후와 손을 잡고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복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가 바로 고종입니다. 12살 어린 왕의 아버지 대원군이 된 이하응. 그는 더 이상 상갓집 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칼은 서원을 향했습니다. 전국에 널려있던 서원들은 양반들의 면세 특권과 세력 기반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서원에 세금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대원군은 단호하게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양반들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지만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안동 김씨를 뿌리째 뽑아라. 60년간 조선을 좌지우지했던 안동 김씨 일가를 권력에서 몰아냈습니다. 김작은, 김병학 등 세도가들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경복궁을 다시 세우겠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 270년간 폐허로 남아있던 이곳을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왕권의 상징을 복원하여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고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겠다. 그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백성들은 오랜만에 나타난 강력한 지도자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의 쇄국 정책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며 이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대원군은 단호하게 배를 불태워 버립니다. 저들이 통상을 원한다고 아편전쟁으로 무너진 청나라를 보지 못했는가? 서양과의 통상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실제로 대원군의 눈에는 서양 열강이 어떻게 아시아를 침탈하는지 보였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1858년 베트남이 프랑스에 넘어가고 1860년 영부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저들은 통상을 앞세워 나라를 삼킨다. 절대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1866년 병이양요가 터집니다.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대원군은 한성근, 양원수 장군을 보내 프랑스군을 격퇴합니다. 비록 외교장과 교서들을 약탈당했지만 대원군은 우리가 이겼다고 선전했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 이번에는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보복으로 강화도를 공격합니다. 어제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지만 미군도 결국 철수합니다.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척화비는 대원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급속도로 근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조선의 자주성을 지켰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대화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조선의 전통과 주권이었지만 세계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대원군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아들 고종의 배필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안동 김씨 같은 외척 세력의 넌더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딱 하나였죠. 가문은 조퇴, 힘이 없고 외로운 집안의 딸일 것. 그때 대원군의 눈에 들어온 처자가 바로 여흥민 씨 집안의 딸 자영이었습니다. 1851년 서울 낙선방 한 양반가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여흥민 씨 가문의 민치록의 딸, 이름은 민자영입니다. 그녀가 훗날 조선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명성황후입니다. 민자영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겨우 8살이 되던 해 아버지 민치록이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아버지를 잃은 여시의 처지가 얼마나 막막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영아,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편히 못 가신단다. 어머니 한산희 씨는 눈물을 꾹 참으며 어린 딸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자 형제도 없고 친척들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영민 씨는 명문가였지만 민자영의 집안은 이미 몰락한 지 오래였습니다. 할아버지 민기현도 관직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집안 형편은 궁핍했습니다. 민자영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춘추자 시전, 사기, 자치통감. 당시 양반 남자들도 어려워하는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독서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명성황후의 정치적 수완의 밑거름이 됩니다. 1864년 민자영 14살. 어느 날 궁에서 사람이 옵니다. 대원군 대감께서 대개 따님을 왕비 간택 후보로 보시고자 하십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가난한 몰락 양반가의 딸이 왕비 후보라니. 14살 소녀는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대원군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1866년 16살의 민자영 왕비로 책봉됩니다. 조선의 국모가 된 것이죠.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궁중 생활은 고독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종은 이미 다른 여인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궁녀 출신 이씨, 훗날 귀인이 되는 여인이었죠. 전하, 오늘 밤은 중궁전으로. 상궁의 말에 고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그냥 쉬겠다. 신혼 초부터 고종은 왕비를 멀리했습니다. 대신 이씨 궁녀의 처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민비는 텅 빈 침전에서 홀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왕비의 삶인가? 화려한 궁궐이지만 내 마음을 기댈 곳은 없구나. 더 힘든 것은 시아버지 대원군의 존재였습니다. 대원군은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왕비께서 오늘 친정 외숙과 만나셨다 하던데 왕비께서 궁녀들을 너무 많이 거느린다는 말이 있소. 왕비의 처소에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데 뭘 하시는 것이오? 대원군은 며느리가 혹시라도 외척 세력을 키우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민비는 사사건건 간섭받고 감시당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왜 저를 이렇게 믿지 못하시는 걸까? 설상가상으로 궁중에는 대원군의 첩 사이에서 태어난 이재면 의 생모인 씨와 그 일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비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왕비 마마라고는 하지만 친정이 변변치 못하잖아. 풍 하나 제대로 견제도 못하시면서. 민비의 귓속으로 이런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밝히고 춘추자 시전을 펼쳤습니다. 봄추시대 제나라 강태공의 지혜, 진나라 여우의 권모술수, 한나라 여태우의 정치력, 역사 속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음미했습니다. 그래, 당장은 약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그녀는 특히 와신상담의 고사를 되새겼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해. 때가 올 때까지. 1868년 민비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궁녀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도와다오. 내가 힘을 얻으면 너희도 잊지 않겠다. 그녀는 궁녀들을 통해 궁중과 조정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누가 대원군에게 불만이 있는지, 어떤 관료가
개혁에 반대하는지,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음으로 친정 외척들과의 연결고리를 조심스럽게 만들어갔습니다. 외삼촌 민승호를 조용히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외삼촌,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게 무력한 채로만 있어야 하나요? 민승호는 조카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마, 때가 올 것입니다. 대원군의 정치는 너무 급진적이라 반발이 크십니다. 경복궁 중건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고 양반들도 서원 철폐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고 기다리십시오. 1871년 민비는 첫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아이는 죽고 맙니다. 아가, 네 아가. 민비의 통곡 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후사를 잊지 못하면 왕비의 자리도 위태로워집니다. 더구나 고종의 총애를 받는 이씨 궁녀가 있지 않습니까? 대원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비가 건강을 잘 챙겨야 할 것이오. 왕통이 끊기면 큰일 아니오? 이것은 위협이었습니다. 후사를 낳지 못하면 폐비될 수도 있다. 민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아들을 낳고야 말겠어. 그리고 반드시 권력을 쥐고야 말 것이야. 1873년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사업은 조선 경제를 파탄냈습니다. 원납전을 내라. 경복궁을 짓는데 쓸 돈을 바치라. 전국의 양반들에게 강제로 돈을 걷었습니다. 심지어 묘지까지 파헤쳐 선조의 묘를 인질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조항님의 묘를 옮기고 싶으면 돈을 내시오. 양반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원군이 미쳤다. 조상의 묘를 팔라니. 더 큰 문제는 당백전 발행이었습니다.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액면가 100배의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제 사람 말에 두 냥이던 것이 오늘은 네 냥이다. 당백전은 받지 않겠소. 엽전으로 주시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대원군을 지지했던 백성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원군에게 불만을 품은 세력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유학자 최익현이었습니다. 최익현은 강직한 성리학자로 대원군의 서원 철폐와 경복궁 중건에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민비는 은밀히 최익현과 접촉합니다. 선생님, 대원군의 폭정을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제 성인이 되셨습니다. 친정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최익현은 민비의 진심을 읽었습니다. 마마, 신이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일입니다. 선생의 충정을 어찌 잊겠습니까? 후일을 기약합시다. 두 번째는 조정 관료들이었습니다. 특히 영의정을 지낸 김병학의 아들 김병국 등 안동 김씨 일파가 아니면서도 대원군에게 밀려난 관료들을 포섭했습니다. 대감들, 지금 조정이 대원군 한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조정의 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왕비의 친정 세력 강화입니다. 외삼촌 민승우를 비롯해 민씨 일족을 조용히 조정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 아직은 드러내지 마십시오. 때가 오면 움직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 고종의 마음이었습니다. 민비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까지는 남편의 냉대에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현명한 조언자로서 다가갔습니다. 전하, 신첩이 들으니 백성들이 경복궁 중건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옵니다. 전하께서는 이제 22살이십니다. 성인이 되신 지 오래인데 아직도 대원군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옵니까? 고종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20이 넘어서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왕비의 말이 맞소. 과인도 이제 직접 정사를 돌봐야 할 때요. 민비는 또한 고종의 유모 이씨를 포섭했습니다. 유모님, 전하께서 친정을 하셔야 진정한 군주가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모는 고종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대원군께서 너무 많은 것을 독단하십니다. 이제 전하께서 직접 나서실 때입니다. 1873년 10월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최익현이 대원군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대원군께서 경복궁을 중건하여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당백전을 발행하여 경제를 파탄냈으며 서원을 철폐하여 선비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친히 정사를 돌보시어 대원군의 권한을 거두어야 하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원군은 분노했습니다. 최익현을 당장 잡아들여라. 역적을 처벌하라. 하지만 고종이 막아섰습니다. 아니요, 아바마마. 최익현은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이요. 최익현의 말에도 일리가 있소. 대원군은 아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뒤에서 왕비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인이 이제 친히 정사를 돌보겠노라. 고종의 친정 선포. 이 한마디로 10년간 조선을 호령하던 대원군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원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더 이상 12살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운영궁에서 편히 쉬십시오. 과인이 직접 나라씨를 돌보겠습니다. 대원군은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민비는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대원군은 운영궁으로 쫓겨났고 10년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뒤통수를 맞은 늙은 호랑이의 분노는 어땠을까요?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권력을 잡은 민비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과감히 버립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쇄국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청나라가 아편전쟁으로 무너진 것도 문을 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야. 1875년 운영호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 군함 운영호가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나 도발을 했고 조선군이 대포를 쏘자 일본은 이를 구실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하, 이번 기회에 일본과 수교를 맺어야 하옵니다.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외놈들과 수교라니, 임진왜란의 원수를 잊으셨습니까? 하지만 민비는 단호했습니다. 그 외놈들이 이미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문을 열되 우리 손으로 열어야지 남의 손에 억지로 열려서는 안 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가 체결됩니다. 조선의 첫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 불평등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비는 이것을 알면서도 서명했습니다. 지금은 약하니 불리한 조약을 맺더라도 나중에 힘을 키워 고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민비는 적극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1881년 영선사를 청나라에 파견합니다. 김윤식을 대표로 한 38명의 젊은이들을 텐진의 기기청에 보내 근대 무기 제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무기를 만들 줄 알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박정양, 어윤중, 홍용식 등 개화 인사 12명이 일본의 근대화를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전하, 마마, 일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도가 깔리고 전신이 설치되고 학교에서는 서양학문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당장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민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시작하자. 먼저 군대부터 개혁하겠다. 1881년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일본시 군사훈련을 받는 신식 군대였습니다. 일본 교관 호리모토를 초빙하여 훈련을 맡겼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구식 군인들이 차별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민비의 진짜 외교 수완은 청나라를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당시 청나라는 조선을 여전히 속방, 즉 조공국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민비는 이것을 역이용합니다. 청나라가 우리를 속국으로 여긴다면 그 4대의 관계를 이용해 일본을 견제하면 되는 것 아닌가. 민비는 청나라의 실력자 이용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울타리입니다. 만약 조선이 일본에게 넘어가면 청나라도 위험해집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용장은 민비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고문관을 파견하고 군사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마젠창, 멜렌도르프 같은 인물들이 조선 정부의 고문으로 들어옵니다. 민비는 이들을 통해 청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의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1882년 민비는 더욱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과의 수교입니다.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제3의 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것은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습니다.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너무 멉니다. 그리 과연 조선을 도울까요? 민비는 답했습니다. 멀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청나라나 일본처럼 조선을 삼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나라들 사이에서 먼 나라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원교 근공의 전략이었습니다. 먼 나라와 친하게 지내 가까운 적을 견제한다는 고전적 외교수였죠. 실제로 민비는 미국 공사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초대 주조선 미국 공사 루시어스 푸트와 그의 후임들과 자주 접촉하며 국제 정세를 파악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고 이어서 제2편 민비가 이끄는 권력의 살얼음판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